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게 될 주간 MC 박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별명이 오리알 박진영이었는데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이 대타로 뛰게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 땜빵 박진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대담이네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시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재판 지연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 박주용 기자와 함께 총선 민심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이종섭 장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종섭 그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귀국하라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이 귀국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마찰이 일어났어요. 어떤 공방이 일어났나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 관계인인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면서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소환을 통보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일축한 셈입니다. 네.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진실 공방 비슷한데요. 웬만하면 우린 대통령실 이야기는 안 믿죠. 바이든 날리면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도 지금 마찰을 빚고 있어요. 지금 총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정 갈등도 좀 심해지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 이어서 현재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대해서 단호한 기조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즉각 소환 통보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도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어제 밝힌 우리
이 입장은 그대로 간다면서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은 출근길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심 식사도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어제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도피성 대사 임명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임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잦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당 지도부는 추가 언급을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당정 갈등 논란을 재점화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갈등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한 양문석 후보가 내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해찬 전 총리까지 공천 취소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양문석 후보는 어제 예고한 대로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 유가족에 대한 사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뜻을 내비쳤는데요. 여전히 친문과 친노계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라고 말했고, 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열린 선거대책회의 후에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개파 갈등 재발 우려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 마포구 경의선숲길 기자회견에서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국민에 대해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 주민을 편애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천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 등으로 비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 후보가 비명계를 겨냥한 수박 발언에 대해서 공관위 면접에서도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분간 당내 반발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일 남았어요. 3월 21일 날 오전 9시에 후보 등록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면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으면 되죠. 네. 자, 의사 사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그 의협의 비대위 간부들에 대해서 면회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새 거거든요. 자, 관련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비대위 간부 2명에 대해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행정처분인데요. 두 사람의 의사 면허는 다음 달 15일부터 석 달 동안 정지됩니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했고 또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사전 통지서 발송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행정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증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의사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면서 그간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 간부에 이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전망입니다. 자, 또 의대 교수들도 이제 사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료 공백이 이거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곧 무더기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의견 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22일쯤부터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차관은 전날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어제 밝혔는데요.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 비대위원장은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다며 지금의 이런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이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사직서 제출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 공백 또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징벌기관이 아니죠.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기관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징벌해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이거 어렵네, 경상도 사람한테는.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댓글에 노영희 변호사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문 장구를 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읽고 갈게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만으로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답니다. 어렵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맥 1+1과 함께 2024년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병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담한 대담입니다. 와, 이 진짜 제목에 어울리는 분이야, 이분은. 자, 최근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관련해 가지고요.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판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수사는 물론이고요. 네. 자, 여기 관련해서 우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로 뛰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고 그다음에 늘 긴장하고 네.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제 질책이 이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특히나 용인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인 4개 지역구가 있는데 병 지역이 항상 위태위태한 지역입니다. 병 네. 지역이 제가 출마한 이제 병 지역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지역이고 21대 총선에서 약 5천여 표 차이로 한 번 이겨보고요. 그동안 이제 보수의 터밭 심장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 근데 그 지역구가 예. 뭔가 굉장히 재밌는 지역구예요. 예. 표창원 선배, 이탄희 의원, 예. 부승찬 대변인. 아니 저는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 아닙니까? 예, 그쪽은 이제 이현주. 그렇구나. 이현주 그럼 그쪽이 재밌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재밌는 이유가 민주당이 항상 져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지선까지 다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승찬으로 이제 바뀌면 재밌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이유 하나가 거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 또 단수 공천을 받은 데라 예. 상당히 싸움각이 되는 네. 그런 지역이죠. 또 군 출신이고 국방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저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공격자의 입장이고요. 그쪽은 이제 윤석열을 보호하는 방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나 떨어지시면 여기 다시 출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반드시.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출연료 안 받는 상태로 출연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이야기하고 공수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예. 공수처가 허락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아는 바도 그렇고 공수처가 허락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의 절대적인 권한이죠. 이 해제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참 궁색한 변명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대통령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네. 제외 공간에 이제 기관장 대사죠. 네. 대사가 국내에서 계속 그 수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소환도 안 됐다. 지금까지 이게 가장 큰 사건, 최수근 상병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속속 그런 커넥션,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외압 논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녹취록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각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대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대사를 이제 공수처가 소환 안 하기 때문에 내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 방송 하고 그다음에 SBS 우리 방송이 아니라 호주의 이제 두 번째 공영방송인 SBS에서도 자세히 다룬 문제거든요. 이게 완전히 국제적 망신이고 외교적 결례를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권 대사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모든 이제 권한을 가지는데 네.
사실 호주 같은 나라에 이런 참 이 범죄 의혹이 있는 분을 네. 보낸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죠. 네. 그렇죠. 아마 전례가 없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전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왜 또 전례가 없는 이유는 호주 대사들의 임기를 한번 보니까 2년, 최소 2년에서 3년 사이더라고요. 모든 대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일 잘하는 대사를 바꿀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호주도. 네. 물론 장관급이 가는 장관급 격에 맞는 대사를 보내는 데도 아니고요. 차관보급이 가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뭔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비판이고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 대사 임명에 대해서 한미일 그 호주 안보 협력하고 방산 수출의 적임자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 수출하고 호주하고 관련이 있나요? 우리나라하고? 아니 뭐 레드백이라든지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해에 이제 수주를 하긴 했죠. 네. 계약서에 사인을 하긴 했어요. 독일 전차하고 이제 장갑차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약 3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체결한 것도 전임 외교 대사가 이제 노력도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에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실제 이제 그 방산 수출과 관련된 국가를 방문해서 이제 협조도 구하고 또 초청을 해서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세일즈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종섭 장관이 방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장관을 1년 조금 넘게 했던 거 외에는 방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 방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방산 수출이나 안보적인 걸로 해서 대사를 보냈다 한다고 치면 모든 데를 이제 군 출신 그다음에 장관 출신들,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호주 대사가 1년 3개월 정도 전임이죠. 대사가 이제 뭐 외교부 기조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재해동포 영사실 실장도 하고 차관보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서도 평이 좋았어요. 그런 좋은 대사를 급작스럽게 바꾸고 그다음에 외교적 절차 또 다 무시하고 국내에서 이제 교육받는 거 인수인계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본 시임장만 갖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도피성이고 외교부도 진짜 참담할 겁니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외교라는 게 우호 교류 협력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무기팔로 대사 보낸다 이런 이야기는 참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국정원 출신 대사가 가면 정복회로 갑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관들이 아닌 여기 계시는 뭐 외교 안보 분야에 정통한 장관, 차관 출신들을 전부 보내야 되는 게 맞죠. 네.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종섭 대사를 내일이라도 귀국시켜야 한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아마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상당히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언론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호주 언론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 표명을 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요. 한국 교민들도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종섭으로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외압 의혹 자체가 이제 이종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도피시킨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할 리는 없거든요. 과연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사건과는 다르게 뭐 디올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최수근 상병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과는 달리 국민적으로 이제 부정적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좀 이렇게 맞선다고 해야 될까? 약간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지는 게
총선 필패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 차원이 정치적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정섭 대사가 귀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계시네요?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적죠. 가능성이 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와서 이제 압수수색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도 전혀 안 하고 이미 제출한 거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대폰을 받거니 어쩌냐 하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고요. 외교 안보 수장들이나 기관에서 가장 하기 좋은 표현이 뭐 기자들이나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뭐냐면 디올백도 그랬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사안. 디올백이 국가 안보구나. 예, 예. 참. 그런 사항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잖아요. 네. 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하죠. 지금 호주와의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라든지 중요한 이슈라든지 회의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소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게 대사만큼 좋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의 직이 뭐냐 대사라는 거죠. 말 한마디 외교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가 되니까. 그것도 법으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사실 뭐 4대 강국도 아니고 호주 대사가 뭐 외교 안보에 얼마나 결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친다고 진짜 참. 그렇죠.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요. 외교 안보를 전공하는 뭐 전문가, 학자들,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 결정자들이나 집행자들도 호주의 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외교를 관리해야 될 때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호주가 그동안 해왔던 대사들을 보면 거의 이제 뭐 실장 맞추고 차관복급이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맞추고 대사를 맞추고 퇴임하는 데를 갔고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거라는 핑계도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대사는 그냥 공무원 신분이면 정년을 앞둘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4대 강국 대사나 그다음에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대사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년은 그러면 이제 정년을 앞둔 공무원 정년을 앞둔 사람들은 그러면 대사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논리도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호주가 미국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게 뭐 자율성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게 이제 외교부 분야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행정 관료 체계가 발전했는데 아직도 후진적으로 남아 있는 게 직업 외교관 제도예요. 사실 외교라는 것이 정치의 가장 고도의 기술인데 지금 표현하자면 공무원들이 가잖아요. 사실 좀 문제거든.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히나 문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종섭 장관 수사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공수처가 소환한다고 한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뭐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쉽지 않은 이유가 그간에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당히 뒷북을 치고 늦게 이루어지고 그나마 국민들이 의지하는 데가 공수처밖에 없거든요. 사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기관 같은 경우들 공수처를 제외한 사법기관 자체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도 내려지고 있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김혜경 여사 법화 논란도 보면 이제 김건희하고는 너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가 현직 대사를 과연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기껏 해봐야 서면조사, 천공이 했던 서면조사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환한다고 해서 와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중요한 외교 행사가 있고 국익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핑계를 대서 다시 왔다가 뭐 몇 시간 조사받고 갈 거고요. 전방위적으로 해야죠. 압수수색도 하고 포렌식도 하고
똑같이 피의자들이 경험했던 거, 하다못해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회의원조차도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MBC 기자나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조사만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해줘야 뭔가 나오지. 지금 뭐 포렌식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다 휴대폰을 바꿨을 테고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그런 조사들이 뭐 김계한하고 이제 안보실 1차장하고의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국방비서관 통화 기록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역할이라든지 당시 지금 천안갑에서 나오는 신범철 국방장관이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종섭 장관하고 같이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경북에서 단수 추천을 받은 국가안보실 2차장, 네. 임종득 2차장에 대한 조사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용의선상에 있는 분을 공천을 줘서 내보냈어요. 아니 이번에 보면 최수근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안보실과 소통했던,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신범철 지금 천안갑에서 나가는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가 대놓고 하기는 어렵고, 그 고리들의 연결되는 과정들을 수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나서 이종섭한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검찰은 지금 권한 밖의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북경찰청에서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이첩에 관여했던 사법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검찰이 가서 수사 기록을 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군검찰에 대한, 군검찰 단장에 대한 이런에 대한 이종섭과의 어떤 지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일정 부분 언론에 보면 퍼즐이 좀 맞춰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 이종섭을 중심으로 한 그 핵심 라인들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종섭과 대통령실, 뭐 통화 기록이 일반 기록 하나가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조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불러봐야 조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도 뭐 몇 시간 하고 또 출국하는 그런 모양새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철저하게 선행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군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이 공수처, 예. 그리고 사실 또 일반 또 경찰에서도 이게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자기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면은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국기문란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컨대 만약에 이 장관의 이 수사 외압의 주체가 장관보다 높은 사람, 대통령이었다. 이렇다면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국방부에 근무를 했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나 부실급식 사건이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국방부는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종섭 장관이 30날 결재하고 31일 날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 그 다음에 안보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뭐 언론이나 박정은 수사단장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이게 바뀌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이런 지금 관계들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 뭐 다양하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공수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직접 나서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군검찰이라든지 조사본부라든지,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또 뭐 군검찰을 조사본부에다가 또 고소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던데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거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조사를 받아봐서 아는데요. 권력의 진짜 순수한 양입니다. 네. 예, 전혀 여기서는 뭐 어떤 거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수처고요. 공수처도 이제 지금 공수처장이 지금 공백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한 2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뭐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특검으로 가야 되나? 예, 가지 않고는 이런 커넥션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외압, 이런 것들을 밝히기 어렵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 이해람 중사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 안보실에서 어떤 오다가 뭐 좋은 말로 협의가 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거를 잊혀 보류해라.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이건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고는 군의 수장이 본인이 결제한 거를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군이라는 데가 공직 사회 중에서도 가장 경직된 것 아닙니까? 예, 이 그렇죠. 경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조직이다.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전례가 없는데 네. 왜 넘어섰느냐? 네.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없으면은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강력한 오다가 내려온 거죠. 강력한 외부의 네. 힘이 네. 작동했을 것이다. 예, 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 예측하는 거죠. 예, 예. 자, 결국 이 일은요,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요. 특검도 예, 예.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 네. 그럼 이거 이제 주도해서 한번 특검이라든가 한번 제대로 밀어붙일 생각 있으세요? 그럼요.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그나마 제일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국방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 청와대의 소통이라든지 당시 청와대의 소통이라든지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군사보좌관이 김기환한테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낸 게 이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늘상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을 잘 듣는 이 국무위원이 있는가 하면요. 서욱 장관님 같이 저를 직접 불러서 이런 거는 우리 국방부가 이게 정치에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안보실하고 이제 저는 싸우기도 하고 사실 경질이라는 무언의 압력도 받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제 권력과 안보 책에도 쓰여 있지만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종석 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종섭은 이제 후자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가서도 이런 것들은 낱낱이 밝혀야 되고요. 지금 최수근 상병을 보호하기에 사건을 보호하기에 그 연루자들을 보호하기에 실제로 당사자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종득이라든지 신범철이라든지 단수 추천까지 주면서 가서 최수근 사건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라라는 오더를 가지고 이제 약간 공천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내부에서도 이제 임규영 국방비서관을 삼성장군을 피의자를 삼성장군 핵심 관련자를 삼성장군에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있었던 군사보좌관 장관 비서실장을 투스타로 진급시키고 이게 최수근 상병 사건 이후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다 영전하고 공천을 그것도 경선이 아닌 단수 그렇죠. 추천을 받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들어가서 이번 특검을 그냥 막아라 이런 오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용인시 병에 출마하는 그분도 이제 군검찰 출신이고 고등군사법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반드시 부승찬을 이겨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막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국민의힘이 군 출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 저 옆 동네이긴 하지만 용인시 을에서도 삼성 장군이 또 바로 군복을 벗자마자 또 단수 공천을 받아서
또 출마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진용들이 이게 그만큼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칼날이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고 이게 특검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결국은 주가 조작이나 명품 디올백에 이어서 최수근 상병 사건은 윤석열 특검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부부의 특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관철시키는 입장이고요. 상대방들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 군 출신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공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군 출신들을 공천을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진실을 어둠 속에 계속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공천을 했다. 그렇게 쉽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야, 길었습니다. 이 밝은 새벽과 어둠의 대결이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본인 그 지역구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후보로 나선 거는 다 이제 수지구민들이나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선택해 주신 구민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윤석열 정권 2년도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몸이 아니듯이 목숨 바쳐서 가열차게 싸워서 국민의 행복을 찾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구민들이 이제 피해 보는 게 많습니다. 신분 당선 요금이나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수지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그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아닙니다. 과연 에너지 넘치는 후보로서 품격 있는 수지라는 도시에 걸맞게 상당히 수지 발전을 품격 있게 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자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끄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승찬 후보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승찬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명령으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좀 하고 가겠습니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마전 고시가리 통통살 광고입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고요.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입니다.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통통살입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쇼미더 민심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총선이 20여일 정도로 다가왔는데요.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박주용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론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동향이 어떤가요? 네.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먼저 물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4.9%, 국민의힘이 39%, 그리고 개혁신당이 3.6%, 기타 다른 정당이 3.9%, 새로운 미래 2.7%, 녹색정의다 1.6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 지역구에 누구에게 네. 투표할 것이냐라는 네, 맞습니다. 지역구 단위 구체적 선거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네요. 지난 조사로 대비하면 민주당이 한 3.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한 1.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일단 보시면은 이게 광주, 전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단 서울에서 그렇고요.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그렇고 또 부울경에서도 막상막합니다. 또 강원, 제주에서도 거의 대등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8.7%고요. 국민의힘이 36%입니다. 네, 다만 그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전히 5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따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30.8% 그리고 민주당이 50.0%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해서 50%대를 지난주에서 연속 2주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도층 민심은 그 보수층이나 진보층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는 그 중도층이 정권 심판론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동안 이어졌던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30대에서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부터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고요. 2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왔어요. 20대가요? 네네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한 결과로 나와서 이게 20대가 뭐 캐스팅 보트가 또 지난 대선처럼 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의 양상하고도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자기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요즘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과 범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일단 조국 혁신당이 이슈몰이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슈몰이는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구에 있어서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비례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1위라는 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7%, 조국혁신당이 29.4%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연합당 18% 나왔고요. 개혁신당이 5.5%, 그 다음에 새로미래가 4.2, 녹색정의당이 2.9 이런 순이었습니다. 엄청난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18%, 조국혁신당이 29%, 합치면은 이게 48% 가까이 나왔네요. 네, 48% 가까이. 국민의힘이 31%니까 17%가 더 나온 상황이에요. 거죠. 역대로 비례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 정의당이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역할을
이만큼도 못했죠, 사실은. 네네. 예? 조국 대표도 우리가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더 그 이상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대체를 넘어서 가지고 그렇죠. 민주당까지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2주째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당 저희 조사 기준으로 야권에서 1위고요. 국민의힘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 50대에서 30에서 40대, 50대 1위. 그리고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도 2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위고 인천, 경기에서 1위, 광주, 전라에서 1위 했습니다. 자, 이 아주 전국적이에요. 이 조국혁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명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이고요. 심플하잖아요. 윤 정권 조기종식. 3년 너무 길다. 오래 끌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거든요. 그게 먹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선함.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이준석의 시간이 좀 있었죠. 올해 1, 2월에는 한동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다 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 없는 공천 작업이지 않았나. 자신들이 내건 모토에 적합한 인물들이 대부분 공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민주당 비례공천도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2명이나 사퇴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국당은 그렇게 잡음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 공천 파동 이후, 그러니까 일각에서 공천 논란이 있다고 바라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층이 이동한 좀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흐름도 있거든요. 이게 좋은 옵션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국 혁신당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해석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표가 조국 신당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으로 가야 될 표가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중도 민심도 많이 이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박주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 보시기에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탓인가요? 아니면 또 뭐 인물이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임태훈 연구센터 실장이라든지 뭐 진보당 비례 순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층에서 이걸 봤을 때 조국 신당과 비교해 보면 조국 혁신당이 훨씬 공천에 있어서 잡음이 좀 덜했고, 이런 측면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지역구 공천에서 많은 친문계, 이른바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조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친문계 인사들이 조국 혁신당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여기가 오히려 더 친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좀 더 많고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친문의 지지층들이 그대로 조국 혁신당에 지지하게 되는 이러한 좀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이야기하면서 한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선이 없었습니다. 그죠? 심사로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전 배분을 했어요. 진보 쪽에 몇 석, 또 시민단체 몇 석, 뭐 용해인당 몇 석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배분을 한 뒤에도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비례 거죠. 부분을. 근데 그에 반해서 조국 혁신당은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를 후순위로 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를 뭐 후순위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앞에 배치받고 싶다라는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조국 혁신당이 민주적으로 비례 공천을 했다, 또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진행자가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제가 뭐 저기 그 정도 아닌데 일주일 프로 하려고 탈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네. 야,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여권 주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9.7%로 1위를 했고요. 사실 1위는 저희가 보기로 들은 이 분들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보기를 드렸었는데 이 중에 없다가 제일 많습니다. 30.2%고요. 그 다음이 한동훈 29.7%입니다. 그 다음이 유승민 11.1%, 홍준표 9.3%, 그 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순이네요. 네. 혹시 이 중에서 뭐 지역이나 연령별로 특별히 튀는 분들이 있나요? 한동훈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가장 지금 독보적이긴 한데 전 연령층에서 1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보면은 이 보기 중에 없음이 1위예요. 그 다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60세 이상에서는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보면은 광주 전라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위를 했고,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게 중도 내지는 진보 진영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종섭 그다음에 황상무 이 두 사람을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한동훈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조사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주영 기자님은 특별히 눈여겨보는 여권의 대권 주자 없어요? 결국 그 어떤 여야를 두고 뭐 결국에는 그쪽 지지층이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보수층 지지율을 보면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5.7%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정당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7.6%의 지지를 받으면서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럴 때는 60대 이상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 영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분, 이런 분이 향후에 계속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에서는 지금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어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지부진하다 보면. 보수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언론에서 잘 만들어주니까. 그게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의 안정적인 지지층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니까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정당이 된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을 언론에 부유하는 정당이다. 과거에 그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지지층이 탄탄해졌고 이제 보수가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근데 당장에 지금 이 사안을 특히 이종섭 사안이나 이런 걸 놓고 지금 뭐 저강도 대리전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데 뭐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뭐 말을 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총선이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까 우리 부승찬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이 되거나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책임을 묻고 진상을 파악하고 하는 게 대통령 책무잖아요. 근데 다 안 합니다.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도피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건데 이런 분이 원래 진상 파악하고 책임 묻는 게 검사가 해왔던 그건데 검사를 하셨다는 분이 이러니까 과연 검사를 하실 때는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자, 다음은 야권 대권 주자 적합도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답이 이 중에 없다. 22%도 있고요. 그 다음이 김동연 지사 9.4%, 그 다음에 조국이 8.3%, 김부겸 5.5%, 이탄희 4.7%, 그 다음에 김두관
이광재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연령층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반대의 결과입니다. 네. 20대에서 50대는 모두 이재명이 1위. 네네. 60세 이상에서는 이 중에 없다가 또 1위예요.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자기 진영의 핵심 지지층에서 누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1위를 했고 네.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이 중에 없다가 1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41.8%, 이준석 대표가 6.7%, 그리고 조국 장관이 18.7% 제법 많이 나왔네요.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조기 정식을 기치로 내건 조국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표가 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핵심 지지층에서 누가 과연 윤석열의 반대편에서 싸울 인물로 적합하냐?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결하는 야권의 제일 주자는 그래도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붙었고 근소하게 졌고, 예.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재판도 계속 받고 있고 더 탄압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1위를 하겠죠.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한번 볼게요. 네.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긍정이 38.9%고요. 부정이 57.6%로 지난주하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포집된 걸 보면은 중도가 많이 응답을 했네요. 네. 중도가 438명이 중도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보수가 332명, 진보가 25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추세거든요. 네. 보수 표집이 진보보다 높습니다. 계속. 예, 중도가 항상 많고 그다음 보수, 그다음에 진보 이런 식으로 표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투표를 하면은 진보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뭐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총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이런 이종섭 대사 같은 이런 사건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텐데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원래 그동안 좋았었거든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위기가 또 왔다. 국민의힘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변수를 꼽자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조금 의대 정원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제 좀 대화에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했을 때 향후 좀 총선 전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좀 타협을 본다면,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본다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지율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좀 어떻게 총선 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갈등 양상으로 번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약간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혁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현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회적 이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미더 영심. 쇼미더 영심. 자, 쇼미더 영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타임이네요. 자, 이 오목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땐 꼭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뉴스 인사이다만의 특별한 앙케이트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뉴 인사만의 여론을 알아봤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최근 한국 정치 관련 외신 보도 중 가장 망신스러운 보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응답은 69%인데 한국 대사 이종섭은 비리 수사 연루자, 호주 ABC 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게 1위를 했습니다. 이야, 참 기가 차네요. 네, 두 번째가 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 흔들다, 영국 BBC 등에서 보도를 한 게 16%고요. 한국의 트럼프가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다, 독일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에서 보도한 것이 13%. 그리고 이재명, 배현진 피습의 한국 정치 갈수록 양극화,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 1%, 기타 1% 이렇게 나왔네요. 재밌는 댓글들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진희배님 같은데요. 호주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자, 호주 의문의 1패입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이 지금 호주에 사시거든요. 30년 전에 이민을 가셔서 그 호주 ABC 방송 상당히 신뢰를 받는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그 교민사회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 나라 망신, 국격 추락, 네. 창피하면 국민의 몫이다. 특히 지금 우리 재외 동포들 네.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국격이 한순간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자, 너무 많고 질이 나빠서 하나를 고를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저희도. 네. 마지막 댓글은 유저 LC 4KC님께서, K5님께서 제가 어디에 글 남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관심 1도 없었는데 요즘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나라가 어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위에 제시된 것들만 나라 망신일까요? 모든 것이 다 나라 망신입니다. 영부인으로 시작해 도주 대사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무엇을 하나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나라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화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민심이네요, 이게. 네, 그리고 몰빵님께서 어느 것 하나 걸을 수 없는 개망신이나 가장 최근 거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라는 이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 네. 보니까 참 네. 국민들의 심정이 다 담겨 있네요. 네. 네,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가 저희는 그 뉴스 인사 프라임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뉴스인사 프라임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초의 봄 시간이죠.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권영철 CBS 대기자님은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병 수사 그 외압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습니다. 이 출국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도 끼어 있고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았다.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공수처는 또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이 신청으로 인해서 출국 금지 해제는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갈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요. 공방의 시작은 대통령실에서 18일 날 입장문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에 관해서요.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이분이 부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공수처에서 스스로 가서 조사받은 점과 언제든지 귀국해서 소환을 받아서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또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을 안 한 상태였다. 그래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대기하는 것은 부적자다, 하라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대사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실의 표현 자체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결정의 주체는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존중해야죠. 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석이나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검사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검사들이 대개는 자기네들이 구속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구속했죠. 자기네들이 출금했죠. 그러면은 출금을 허락한다, 출국 금지 해제를 허락한다라거나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현 자체로. 근데 뭐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견을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하지 표현 자체로 출국 금지 해제를 허락합니다. 출국을 허락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지금 법무부도 사실 그 전에 공방이 있을 때 출국 금지 이의가 들어와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해제를 해준 사건이 최근 5년간 6건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건이 이례적인 건이 아니다. 이 건도 공수처의 반대 의견 제시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관행, 출금을 한 수사기관이 본인 스스로가 허락한다라고 하는 예는 없다. 사정 변경이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사를 해본 결과 경미하다든지 하면은 안 내거나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씁니다. 표현 자체를. 그래서 이 평소의 관행,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의 해명으로 봐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99.9% 확신합니다. 네,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놀랍지, 그렇죠. 놀랍지도 않네요. 놀랍지 네. 않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인 차근규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분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셨던 분이네요. 법무부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게 법무부가 또 반발을 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 6건 정도의 이의 신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법무부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법무부의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했던 우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이네요. 이분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차규근 본부장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를 보고 얘기한 법무부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이릉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차규근 본부장은 그 실무를 완전히 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위에 관리직이다 보면. 예, 그래서 직접 그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를 한 법무부가 정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발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차규근 본부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공수처가 이제 고발 후에 6개월간 소환을 한 적이 없다. 즉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자진해서 수사를 받으러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충분히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왜 공수처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소환해서 수사가 없어진 건가요? 이거 공수처 조직의 문제인가요?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언제 개시하는지는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검찰이 캐비넷에 묵혀뒀고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그걸 꺼내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정치인 낙마용 내지는 정치인에게 뭔가 그 요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접수된 때로부터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냥 내부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접수된 때로부터 입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장기 미제로 취급한다는 건 있지 이걸 가지고 공수처를 비난할 건 아니죠. 게다가 언제라도 수사가 개시돼서 본격화될 수 있는데 그걸 예정했으면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6개월 동안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수사는 이런 밑에부터 다져 나갑니다. 왜냐면은 높으신 분은 몇 번이나 불러서 추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급자부터 불러서 차근차근 닦아 놓은 다음에 위에 책임자는 한 번만 부르면 수사가 완성될 수 있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밑에부터 차근차근 피라미드식으로 다져가느라고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건 아니죠. 내부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통령실이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이라든가 수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겠네요. 항상 자기 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아까 전에 공수처가 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안 냈다처럼 항상 자기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검사들의 행태라는 것이 새롭지가 않다는 거죠. 가령 이제 임은정 검사가 집중관리 검사로 대상에 올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무부의 말은 집중관리 검사로 선정을 해서 취급된 작성한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못 준다. 이거는 이게 공개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못 준다였어요. 그런데
법원의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판판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제서야 없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인격 그리고 가치에 스스로 손상을 입힌 것 같은 자괴감에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그때는 툭 거짓말을 했더라도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야, 참 특징이네요, 그분들의. 근데 그게 나만 그 안에서 그러면은 자괴감을 느낀다는데 그 조직업 구성원 전체 행동 방식은 그 조직의 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현명하고 훌륭한 거고 그렇지 못한 검사는 바보인 거고 이렇게 취급되는 문화가 있어요. 야, 독특한 문화네요. 그게. 그리고 그 임은정 검사 사건에서 법무부가 그걸 더더구나 안 주려고 했던 이유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검사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두고 있었다. 안 주려고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 그건 공개되면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래서 대법원에서도 그 줘라. 뭐 공개되는 게 뭔 공개되는 거냐. 이 소송 절차 내에서 그 당사자한테 제공되는 건데 너네가 갖고 있는 문서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더니 얼굴을 싹 바꾸고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 검사들이 참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처장이 없어요. 예. 처장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럼 대통령도 이 공수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방해를 놓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꼭 이 수사를 의도했다기보다 조직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그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트러블을 생겼을 때 조정을 해주거나 맞서거나 그런 그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부장검사, 뭐 평검사가 그 대통령실하고 맞서기는 턱도 없거든요. 뭐 사실 뭐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워낙 적은데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될 거지만 근데 이걸 피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0월부터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물망에 오르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사실 3, 4주 전에 오동훈 변호사라고 판사 출신 네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라는 검찰 출신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절차를 안 밟고 있죠. 이거는 이명순 검사, 정 검사를 임명하고 싶으나 또 검찰공화국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잡음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국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이건 상관없는 거죠. 염두에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공격받지 않고 내가 편안한 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해서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의 손준성을 유죄를 받게 한 조직인데 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실 입장 발표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좀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이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상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갈등도 있었나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자를 용서하지 않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용서 안 하나요? 그랬으면 그 윤석열 사단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찰에서 내려오는 얘기는 그 사실 검찰에서 유능한 검사는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검사가 아니라 위의 지시대로 그 맞춰주는 위 간부가 요구하는 결론을 내주는 검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욕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수용할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정말 안 되는 사건인데 자기가 검사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이건 공소유지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권위와 힘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 앞에서 울어라. 울어라. 참 울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네, 울어라. 아니 뭘 어떻게 설득을 해. 말이 길어지면 안 들을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형님 하면서 울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형님 하면서 우시랍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이 권영철 CBS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자마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종섭 장관 관련해 가지고요, 조국 신당에서 바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국 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날 고발을 했죠. 네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정치권의 고소 고발에 난무하는 거는 예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거 이후를 봐야,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그 전 장관에 대한 도피가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뭐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사권의 문제인데, 인사권의 문제 이전에 이런 범죄 혐의자를 왜 대사로 임명을 하고 또 내보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단건만 가지고는 뭐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요거는 좀 뭐 탄핵을 이야기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봐지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뭐 그 이전에도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좀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누구든지 좀 선명성 경쟁을 하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추이를 좀 더 봐야, 무조건 뭐 그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조금 몰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근데 저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인사권의 문제 외에 출국 관련되는 법률 위반, 그 다음에 또는 이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요? 네, 역시 그 의심해 볼 만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또는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느냐라는 건 섣불리 말하기가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견 뭐 사실 탄핵 사유라는 것이 나중에 이종섭 씨의 그 수사 외압에 관한 직권남용죄가 실제로 기소되느냐도 달려 있을 테고, 그리고 출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뭔가 접촉과 요구가 있었느냐, 이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건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뭐 공수처, 지금 힘 빠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그건 난망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는 이것만으로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종섭 장관의 그 외압 관련해 가지고 그 요인을 작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게 국기문란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관계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무리하게 출국시켰냐라고 하면은 수사 도중에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찍힌 일반 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게 맞다면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건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출국 금지 하나만 떼서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이종섭 씨의 이종섭 대사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나중에 규명되느냐, 그러면은 그 수사 외압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또 윗선이 어디냐, 이런 것들과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섭 장관보다 뭐 이 법률적으로 높은 사람은 2명밖에 없죠.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덕수 총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면은 이제 대통령이거나 안보실장일 가능성도 있죠.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이 관여하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이 사안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검찰 수사와 비교를 해요. 네. 근데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직도 적고 그렇습니까? 네. 인력도 적고 네. 수사는 방식도 수사 경험도 다릅니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들 예상을 했어요. 공수처는 1년에 제대로 된 사건 수사 한두 건만 하면 된다. 검찰이나 경찰은 사건이 매 수천 수백 건씩 막 쌓여 있지만은 공수처는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무슨 범죄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공수처를 작게 만든 것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권이 많은 지금 이 한국 사회와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공수처라는 건 이제 이미 기존에 공수처를 만든 거는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지만은 다들 이해하기를 법조비리수사처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검사나 네. 판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 손에 맡겨놨더니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수사하면서 너무 봐주기 한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으로서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는 50명 정도로 꽤 크게 잡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절반으로 25명 규모로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여서 하다 보니까 또 막상 사건은 너무 많이 몰리고 고소고발이 막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분 보시기에는 지금의 공수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전개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건 사실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마약, 증권 해서 각각의 그 전문화된 조직에 나눠준다고 하면 공수처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사실 그게 완성되는 기간까지도 가도기가 있을 테고요. 첫째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건 제도적 보완과 제도의 구비와 인적 청산이 있는데 인적 청산을 위해서는 역시 가도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시해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의 일단은 이제 나누는 거죠. 검사, 판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검찰이 자기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기적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못 믿겠다. 견제기구로서의 공수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기능은 사실 너무 크면은 대한민국이 무슨 고위공직자들이 다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닌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별검사라는 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공수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 제대로 된 수사하면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지금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검찰 내부의 비리잖아요. 이런 걸 검찰에 맡기면 수사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 사건 이런 것도 사실 내부에 맡겨놓으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국민들이 좀 이런 불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공수처에 맡기면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번 사태에 사실 앞서 말씀을 나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보고 이종섭 호주대사를 소환하라 마라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니까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대통령실은 공수처법에 그런 걸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견 제시도 못하게 법에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섭이고 관여고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공수처는 어차피 이게 오래전에 논의돼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자마자 다시 폐지를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고 나름의 건강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처음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이 뭐냐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야권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추천위원회가 사실 전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특정 진영에 관련되지 않은 네.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서로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라. 이게 원래 입법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네. 야당이 한사코 계속 딴지를 걸고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6명이던 걸 5명으로 바꿔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왜 낙마했으니까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김모 그 판사 출신 결국은 배제되고 다른 후보자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5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반대해서 결국은 성사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실까지 사실 권력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은 권력기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독립해서 만든 이유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살려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국민적 합의였던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수처에 고소고발건이 많은 거는 생각해 보면은 검찰 정부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 이제 대 기자님 말씀은 검찰이라든가 법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 법원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일이 많이 오잖아요. 고소고발건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검찰 정부니까 정부 일이 많이 오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유추하게 됐어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대화와 타협으로 막판 대타협 뭐 이런 게 막 언론 보도에 종종 보이는데 요즘에는 그런 보도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가도 당대표가 그냥 반대해서 그냥 무산시키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법조인들이 제가 볼 때는 국회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출마를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와 타협보다는 소송 남발을 주도하고 있지 않냐 그런 비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수처한테 너무 많은 걸 몰아주면은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 규모를 키울 수도 없는 조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종섭 대사는 국정 지리를 보니까 이분 수사기관에 나가면 그 위에 뭐 일반 번호로 찍혀 있다는 그래서 지시를 내린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그분은 필히 도피시키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을 직업 군인이었으니까 법률을 잘 모르시고 이미 그 국정지리 때 한 70-80%를 자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것은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것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솔 중사라고 군 조직 내에서 군 내부에서 이제 성폭력 피해를 겪었는데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었죠. 그래서 상부의 지시 이런 엄격한 상명하복 하에서는 수사기관 군 내부 수사기관은 공정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중대한 사건은 발견하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발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설명을 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법률이 바뀐 걸 몰랐는 거네, 그분은.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몇 번이나 설명해요.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수사 단서를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입건을 하는 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인식의 의미다. 그리고 그게 국회의사록에 남아있고 자기가 그 발의를 할 때 많은 군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군 내부는 특수성이 있다. 민간 조직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당시 국방부 차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역시 그 말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군 조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수사기관에 나갔을 때 결국 이종섭 장관에게 하는 질문은 그럼 너는 독자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 윗선 더 있느냐 라는 것만 추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한 사람이라면 이종섭 장관에게 그날 전화를 한 사람이면 도피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야, 화성 개발한다는데 화성으로 보낼 수도 있었겠네요. 네, 사실은 그게 좀 제가 외교가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부터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나라 알아봤는데 격이 안 맞다. 왜냐하면 국장급이 가는 자리거나. 대충 짐작이 합니다. 직항 노선이 없는 곳. 서로 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추단이 아니라 실제 제가 외교부 쪽
정통한 소식통한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정년이 다 돼간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쪽 호주로 택했는데 호주도 이렇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급 실장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1급 차관도 간 적이 없고 장관은 더더구나 간 적이 없는 자리고 교수 출신이 한번 간 자리에 기회는 적은 있는데 여기를 보낸 것도 사실 격이 안 맞는 일이고 그것도 과정도 사실 무리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네. 봐도 이상하게 보냈는데 그걸 계속 버팅기고 있는 이게 사실 문제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짧게 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 국가 통계 조작 관련해서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수사한 그 여러 가지 서해 공무원 뭐 피살 사건이나 동해 뭐 간첩 뭐 송환 사건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 안 될 겁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수사에서 기소하면은 거의 뭐 목적 달성한 것처럼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 이후에 무죄가 나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 났죠. 아무도 책임지는 말 안 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한 거다라고 빠져나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난 데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보는 사람 눈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를 조작해서 한다는 게 사전에 아마 의견 보고를 받고 조율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는 하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은 수사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뭔가 확인된 건 없지만은 이거는 좀 기소한 다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야 사실은 정말 통계 위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여론을 위해서 몰고 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 네네네. 네. 이거 제가 한국 부동산원이 무슨 조직인가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한국감정원이 전신이던데요. 네. 한국부동산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그 중공무원 같이 취급을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고 뭐 이런 일정한 정도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따르면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에 사전 보고했고 이것이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이다. 이게 외부일까요? 사실 이제 검사가 일을 해서 그 수사 중도의 성과를 뭐 부장에게 보고했다. 네.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이거 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외부일까라는 것에 기사 자체로도 심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부장과 검사장은 동일 지원책에 따라서 수사 지휘 라인이니까 그건 내부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일단 기관 파크는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외청이더라도 상급기관인 그 부서에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좀 무리하게 시작됐고 결과도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서초의 봄 코너인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권영철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어떠셨나요?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로 가능합니다.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